만약 한 인간이 자신이 가장 혐오하던 방식으로 자신이 언젠가 입 밖에 냈던 바로 그 죽음으로 너무도 정확한 장소와 시간에 사라졌다면 그건 정말 우연일까요? 1960년 1월 4일 알베르 카미는 자동차 사고로 죽는 건 가장 부조리한 죽음이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가 아무 문제 없던 직선도로에서 아무 이유 없이 터진 타이어 하나로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주머니에는 끝까지 타지 않은 기차표가 남아있었고 사건은 놀랄 만큼 빠르게 단순 사고로 정리됐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죽음은 정말 사고였을까요? 아니면 냉전의 한복판에서 설계된 가장 조용한 제거였을까요? 이건 한 작가의 죽음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사상이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냉전 시대의 기록이에요. 역사시대 오늘의 히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1960년 1월 4일 오후 1시 55분 프랑스 파리에서 남쪽으로 100km 정도 떨어진 빌블레뱅의 한 국도 위에는 지독한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겨울비에 젖은 아스팔트 위로 날카로운 급브레이크 소리가 찢어지듯 울려 퍼졌고 곧이어 거대한 충돌음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도로 옆 플라타너스 나무를 들이받고 완전히 구겨진 차체는 당대 최고의 럭셔리 카로 불리던 파셀베가 HK500 모델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알베르 카미, 이방인과 패스트를 통해 부조리한 세상에 반항했던 실존주의 철학의 거장이자 46살의 젊은 나이에 노벨 문학상을 거머쥐었던 시대의 천재였습니다. 카미의 죽음은 그 자체로 지독하게 부조리했습니다. 그는 평소 자동차 여행을 혐오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속도에 대한 본능적인 공포를 가졌던 그는 늘 기차를 이용했습니다. 실제로 사고 당일 그의 코트 주머니 속에는 파리행 열차표가 고스란히 들어있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그는 기차를 타고 안전하게 파리에 도착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그의 절친한 친구이자 출판업자였던 미셸 갈리마르의 제안으로 차에 올라탄 것이 그의 생사 갈림길이 되었습니다. 카미는 평소 삶의 부조리를 말하며 자동차 사고로 죽는 것만큼 허망하고 의미 없는 죽음은 없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 그 부조리한 죽음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사고 현장은 미스터리 그 자체였습니다. 사고가 난 지점은 굴곡이 없는 아주 평탄한 직선도로였습니다.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도 없었고 도로폭도 충분히 넓었습니다. 하지만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갈리마르가 운전하던 차는 갑자기 중심을 잃고 좌우로 요동치더니 마치 무언가에 끌려가듯 도로 옆 나무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뒷바퀴 타이어의 갑작스러운 파열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문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당시 파셀백에 장착된 타이어는 당대 최고의 기술력이 집약된 미쉐린 제품이었고 출고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 것이었습니다. 이런 고성능 타이어가 아무런 장애물도 없는 평지 직선도로에서 갑자기 터져버릴 확률은 희박했습니다. 사고 직후 카미의 가방에서는 144페이지 분량의 미완성 원고가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유작이 된 최초의 인간이었습니다. 이 원고는 피로 얼룩진 채 구겨져 있었고 사람들은 이것이 위대한 문학가의 마지막 유산이라며 슬퍼했습니다. 프랑스 당국은 이 사건을 단순한 타이어 불량에 의한 교통사고로 서둘러 종결지었습니다. 전 세계는 카미의 죽음을 애도했고 그의 실존주의 철학이 죽음마저도 부조리하게 완성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 비극적인 사고가 사실은 냉전의 어둠 속에서 치밀하게 기획된 살인이었다는 의혹은 사고 직후부터 지식인들 사이에서 은밀하게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카미는 단순한 소설가를 넘어선 존재였습니다. 그는 서구 지성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소리를 가진 인물이었고 특히 소련의 팽창주의와 독재를 향해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소련이 1956년 헝가리 혁명을 무력으로 진압했을 때 소련의 외무장관 셰필로프를 향해 살인자라고 비난하며 전 세계의 여론을 소련에 적대적으로 돌려놓았습니다. 노벨상을 받은 카미의 말 한마디는 100만 대군보다 더 위협적으로 소련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셰필로프는 카미를 제거해야 할 암적인 존재로 규정했습니다. 그날의 도로는 정말 비어 있었을까요? 사고 차량을 뒤따르던 목격자가 있었다는 증언이 나중에 나왔지만 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사고 차량의 잔해를 조사했던 기술자 중 한 명은 타이어가 단순히 터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기계적으로 파열을 유도하는 특수한 장치가 미리 설치되어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목소리는 냉전의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묻혀버렸습니다. 알베르 카미라는 이방인의 불꽃은 그렇게 차가운 길 위에서 꺼져갔고 진실은 수십 년간 침묵의 늪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과연 그날 1월 4일 빌블레뱅의 도로 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그것은 정말 부조리한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권력이 쳐놓은 촘촘한 덫이었을까요? 알베르 카미라는 한 개인을 제거하기 위해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이 움직였다는 가설은 언뜻 들으면 첩보소설의 과장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시 냉전의 한복판에 있던 1950년대 후반의 국제 정세를 들여다보면 상황은 전혀 다르게 읽힙니다.
알베르 카미는 단순히 글을 쓰는 작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서구 지성계의 양심이자 수많은 청년의 정신적 지주였으며 무엇보다 소련의 공산주의 체제가 가진 모순과 폭력성을 가장 날카롭게 파헤치던 독설가였습니다. 소련의 입장에서 카미는 총칼을 든 군인보다 훨씬 더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그의 펜 끝에서 나온 문장 하나가 철의 장벽 너머로 침투해 공산주의 체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카미와 소련의 본격적인 악연은 1996년 헝가리 혁명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헝가리 민중들이 소련의 압제에 한꺼하며 자유를 울부짖을 때 소련은 탱크를 앞세워 무자비한 유혈 진압을 감행했습니다. 전 세계 지식인들이 침묵하거나 혹은 이데올로기의 혼란 속에서 머뭇거릴 때 카미는 주저없이 일어섰습니다. 그는 헝가리인의 피라는 강렬한 기고문을 통해 소련의 만행을 전 세계에 폭로했습니다. 그는 이 글에서 소련을 향해 자유를 학살하는 도살자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는 당시 소련의 외무장관이었던 드미트리 셰필로프를 직접적으로 겨냥했습니다. 셰필로프는 오직 도살의 기술만을 아는 자라며 공개적으로 모욕을 준 것입니다. 일국의 외무장관이자 차기 지도자 후보로 거론되던 권력자에게 가해진 이 치명적인 언어의 화살은 소련 수뇌부를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더욱이 카미는 당시 프랑스 지성계를 양분하던 장폴 사르트르와의 결별을 통해 자신의 반공산주의 신념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사르트르가 혁명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폭력과 희생은 불가피하다며 소련의 체제를 옹호할 때 카미는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는 져서 반항하는 인간을 통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으며 인간을 수단으로 삼는 모든 독재는 악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논쟁은 단순한 철학적 토론을 넘어 냉전 시대 지식인들이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결정짓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카미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서구 유럽에서 소련에 우호적이었던 여론은 급격히 식어갔습니다. KGB가 보기에 카미는 서구 사회의 공산주의가 확산되는 것을 가로막는 가장 거대한 바위덩어리였습니다. 이런 갈등이 정점에 달한 것이 바로 1957년 카미의 노벨 문학상 수상입니다. 당시 소련은 자국 작가인 보리스 파스테르나크가 닥터 지바고로 노벨상을 받게 되자 체제 비판적인 내용이라는 이유로 수상을 강제로 거부하게 만드는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기 프랑스의 젊은 비판자 카미가 노벨상을 거머쥐자 소련의 분노는 폭발했습니다. 노벨상이라는 전 세계적인 플랫폼을 얻게 된 카미의 목소리는 이제 거부할 수 없는 권위가 되어 동국원 지식인들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셰필로프 외무장관은 카미의 발언이 소련의 대외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셰필로프는 KGB 수장에게 직접적으로 이방인의 입을 영원히 막아버릴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소련의 암살 작전은 늘 그렇듯 사고라는 가면을 쓰는데 능숙했습니다. KGB는 카미를 제거하되 그를 순교자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그가 총에 맞거나 독살당한다면 전 세계는 즉시 소련을 범인으로 지목할 것이고 이는 카미의 메시지를 더욱 강화하는 역효과를 낳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무런 정치적 냄새가 나지 않는 우연한 비극이었습니다. 자동차 광이었던 갈리마르와 함께 여행하는 카미의 습관은 KGB에게 절호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갈리마르의 자동차 파셀베가는 엄청난 속도를 자랑하는 차였지만 그만큼 작은 결함에도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KGB의 암살 전담 부대인 제13국은 공작권들을 프랑스로 급파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카미가 탄 자동차의 타이어를 주행 중에 완벽하게 파괴할 수 있는 특수장치를 설치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기술로는 아주 미세한 송곳이나 화학물질을 이용해 타이어의 고무를 서서히 부식시키거나 특정 속도 이상에서만 작동하는 압력장치를 부착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암살자들은 갈리마르와 카미가 여행 도중 잠시 차를 세우고 휴식을 취하거나 식사를 하러 간 사이 은밀하게 접근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시간은 단 1분이면 충분했습니다. 1960년 1월 4일 그날 빌블레뱅의 도로는 젖어 있었고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직선도로 위를 질주하던 파셀베가의 타이어 안에서 KGB가 심어놓은 죽음의 씨앗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미는 차 안에서 평소처럼 죽음의 부조리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가장 혐오했던 방식의 죽음이 소련의 치밀한 설계에 의해 자신의 턱끝까지 다가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펜으로 제국에 맞섰던 한 남자의 운명은 그렇게 낯선 도로 위에서 타이어가 터지는 굉음과 함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것은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아니면 셰필로프의 복수극이었을까요?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알베르 카미의 죽음은 그저 실존주의 철학자가 자신의 철학대로 맞이한 비극적인 우연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 견고한 침묵의 벽을 깨뜨린 것은 한 권의 낡은 일기장이었습니다. 1960년 1월 4일 그날의 진실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린 인물은 이탈리아의 작가이자 역사학자인 지오바니 카텔리였습니다. 그는 우연히 체코의 유명한 시인이자 번역가였던 얀 자브라나의 일기를 조사하던 중 소름 끼치는 구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일기장에는 단순한 소문이라기엔 너무나 구체적이고 생생한 암살의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얀 자브라나는 자신의 일기에서 소련 정보국 KGB와 밀접한 관계에 있던 고위 소식통으로부터 들은 놀라운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카미는 단순한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라 소련 외무장관 셰필로프의 지시를 받은 KGB 요원들에 의해 살해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기장에 따르면 암살자들은 아주 정교하고 치밀하게 고안된 특수한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자동차가 일정 속도 이상으로 달릴 때 타이어의 안쪽을 순식간에 찢어버리거나 구멍을 내도록 설계된 기계적인 장치였습니다. 암살자들은 카미와 갈리마르가 식사를 하거나 휴식을 취하던 틈을 타 차량 밑으로 기어들어가 이 죽음의 장치를 타이어에 심어 놓았던 것입니다. 카텔리가 이 증거를 세상에 공개하자 전 세계 지성계는 다시금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실 카미의 사고 직후에도 의구심을 제기했던 기술자들은 있었습니다. 당시 사고 현장을 조사했던 타이어 전문가들은 타이어가 파열된 모양이 일반적인 마찰이나 이물질에 의한 것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타이어 고무가 마치 예리한 칼날이나 강력한 압축 장치에 의해 안쪽에서 밖으로 튕겨나간 듯한 형태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냉전의 한복판에서 프랑스 경찰은 이 사건을 깊이 파헤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소련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했던 드골 정부가 사건을 서둘러 덮으려 했다는 의혹이 생기는 대목입니다. 미스터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셰필로프 외무장관은 왜 그토록 카미를 증오했을까요? 단순히 말싸움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카미는 소련이 노벨상을 거부하게 만든 작가 파스테르나크를 공개적으로 옹호하며 그를 노벨상 후보로 추천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소련의 입장에서 카미는 자국의 내부 결속을 해치고 반체제 인사들에게 희망을 주는 가장 위험한 선동가였습니다. 셰필로프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KGB의 암살 전담 부대인 제13국에게 카미를 영원히 침묵시키되 그 어떤 흔적도 남기지 말라는 엄명을 내렸습니다. 일기장에 기록된 고위 소식통의 증언은 셰필로프가 직접적으로 이 작전을 승인했음을 확인해주고 있었습니다. 카텔리는 자브라나의 일기 외에도 당시 소련 정보원들의 동선과 카미의 여행 경로가 겹친다는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기 며칠 전부터 카미의 주변에서는 정체불명의 차량들이 목격되었고 사고 직후 현장에 가장 먼저 나타났던 인물 중 한 명도 프랑스 경찰이 아닌 인근에 대기 중이던 신원 미상의 남자였다는 증언이 뒤늦게 발굴되었습니다. 그는 사고 차량의 잔해를 살피는 척하며 무언가를 수거해갔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아마도 타이어에 부착되었던 암살 도구의 파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반론은 존재합니다. 카미의 유족들과 일부 동료들은 암살설을 강력히 부정했습니다. 그들은 카미의 죽음이 부조리한 삶의 완결이라고 믿고 싶어 했습니다. 만약 그의 죽음이 정치적 암살이라면 그가 평생 외쳐온 우연과 부조리라는 철학적 가치가 훼손될까 두려워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얀 자브라나의 일기장에 기록된 문장들은 너무나 구체적이었습니다. KGB는 그 타이어를 터뜨리기 위해 수개월을 준비했다. 그들은 속도가 시속 100km를 넘어서는 순간 타이어를 확실히 찢어밟힐 수 있는 기계적 압력 장치를 사용했다. 이 정교한 기술적 묘사는 단순한 상상력만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구체성을 띠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60년 전의 그 차가운 길 위를 다시 응시해봅니다. 직선도로 위에서 갑자기 중심을 잃고 나무를 들이받은 파셀베가 그 안에서 미처 손쓸 틈도 없이 숨을 거둔 위대한 철학자. 만약 그가 그날 자신의 주머니 속에 있던 기차표를 사용했다면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소련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그의 입이 1월 4일 그날 닫히지 않았다면 동유럽의 자유민주화 운동은 훨씬 더 일찍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인류는 어쩌면 냉전의 종식을 수십 년 앞당길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펜을 그날 길 위에서 잃어버린 것일지도 모릅니다. 알베르 카미의 죽음은 단순히 한 시대의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실을 말하는 자의 목소리가 거대 권력에게 얼마나 위협적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이자 역사라는 거대한 캔버스 위에 그려진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입니다. 카텔리가 발견한 일기장의 기록은 이제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역사는 정말로 일어난 일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완벽하게 가공된 결과물입니까? 1월 4일 빌블레뱅의 국도 위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고 그 어둠 속에서 카미의 이방인은 여전히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진실은 과연 길 위에 흩어진 타이어 조각처럼 산산조각이 나버린 것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일기장 속에 고요히 잠들어 있었던 것일까요? 만약 알베르 카미가 그날 자신의 주머니 속에 들어있던 기차표를 사용해 무사히 파리에 도착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 지성사와 문학의 지도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한 천재 작가의 생존 여부를 넘어 냉전 시대 서구 사회가 가졌을 가장 강력한 도덕적 나침반이 사라지지 않았을 때의 가능성을 묻는 것과 같습니다. 카미의 가방 속에 들어있던 144페이지의 원고 최초의 인간은 그가 생전 내내 꿈꿔왔던 진정한 걸작이자
자신의 모든 철학을 집대성한 자서전적 소설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살아남아 이 원고를 완성했다면 인류는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에 비견될 만한 현대의 위대한 서사시를 가졌을 것입니다. 카미의 생존이 가져왔을 가장 큰 변화는 당시 프랑스를 극심한 혼란으로 몰아넣었던 알제리 전쟁의 향방이었습니다. 알제리 태생의 프랑스인, 즉 피에 누아르였던 카미는 알제리의 독립을 지지하면서도 프랑스인과 알제리인이 공존할 수 있는 평화로운 제3의 길을 모색했습니다. 양측의 극단주의자들로부터 모두 비난을 받았지만 만약 노벨상 수상자로서의 거대한 권위를 가진 그가 살아남아 중재자로 나섰다면 알제리 전쟁의 비극적인 학살과 갈등은 훨씬 더 일찍 그리고 더 평화로운 방식으로 마무리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총칼이 아닌 언어로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카미와 사르트르의 관계 역시 흥미로운 국면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두 거장은 이념적 갈등으로 인해 절교한 상태였지만 사르트르는 카미의 부고를 듣고 우리는 그와 다툴 수는 있었으나 그가 없는 세상은 너무나 고요하다며 깊은 슬픔을 표했습니다. 만약 카미가 살아있었다면 훗날 1968년 프랑스 학생혁명 당시 사르트르가 극좌파적 폭력을 옹호할 때 카미는 다시 한번 인간의 생명보다 고결한 혁명은 없다며 브레이크를 걸었을 것입니다. 두 지성의 치열한 논쟁은 프랑스 사회가 극단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냉전의 구도 속에서도 카미의 존재감은 더욱 빛을 발했을 것입니다. 그는 소련의 헝가리 탄압을 목격하며 공산주의 독재에 대한 비판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가 60대, 70대까지 활동했다면 솔제니친과 같은 동구권의 반체제 인사들과 연대하여 철의 장벽을 무너뜨리는데 결정적인 지적 역할을 수행했을 것입니다. KGB가 그토록 그를 두려워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카미는 단순히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 속에 자유라는 불씨를 지피는 불꽃이었기 때문입니다. 1960년 1월 4일 오늘 우리는 차가운 길 위에서 멈춰버린 한 거대한 사유의 궤적을 쫓아왔습니다. 알베르 카미의 죽음은 단순한 교통사고였을까요? 아니면 역사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 설계된 치밀한 암살이었을까요?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 진실은 안개 속에 가려져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은 하나입니다. 그날 인류는 가장 부조리한 방식으로 가장 인간적인 목소리를 잃어버렸다는 점입니다. 카미는 생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이 부조리하기에 우리는 더욱더 열정적으로 살아야 하고 그 부조리에 반항해야 한다. 그의 죽음 자체가 그가 평생 외쳐온 부조리의 완벽한 실현이었다는 점은 지독하게 역설적입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문장들은 여전히 살아남아 2026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무엇에 반항하고 있느냐고, 당신의 주머니 속에는 아직 쓰지 못한 어떤 기차표가 남아있느냐고 말입니다. 진실이 KGB의 기밀문서 속에 잠들어 있든 아니면 빌블레뱅의 플라타너스 나무 아래 묻혀있든 카미의 정신은 그가 들이받았던 나무보다 훨씬 더 깊게 우리 역사의 토양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그가 세상에 던진 질문들은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권력의 폭압 앞에서 그리고 삶의 허무함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지막 자존심이 무엇인지를 그는 자신의 삶과 죽음 전체를 통해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제 기록된 역사의 페이지를 덮으려 합니다. 하지만 이방인의 고독한 항해는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알베르 카미의 죽음에 얽힌 암살 의혹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자유롭게 들려주세요. 어제의 선택을 통해 내일의 지혜를 찾는 여정, 역사시대 오늘의 히스토리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1월 4일 오늘 알베르 카미의 불꽃 같은 반항 정신이 여러분의 하루를 깨우는 지혜가 되길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다음 역사의 목격자가 되는 가장 확실한 티켓입니다. 지금까지 역사시대 오늘의 히스토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